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최수창 투자성지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 소주야 방송 139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윤석열 정부 이제 1년이 마무리가 돼가고 2년차 집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작년 3월에 선거가 있었고 5월부터 인수위를 거쳐서 5월부터 진행됐던 현 정부의 1년.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투자 핵심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주간 전망을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저렇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했었죠. 보시다시피. 또 이틀 연속 눌려 종가가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 모양을 만들 때 종가에서부터 연결해서 도지가 아니라 이렇게 음봉으로 끝난 거고요. 오늘도 개파라고 시작했지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어져서 음봉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연속 음의 시가, 양의 시가를 깨고 음의 시가로 내려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전이 있으려면 음량의 터닝, 이렇게 음의 시가를 넘어가는 음량의 터닝이 있거나 저점이 높아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날 눌러놓고 내일 화요일 터닝이 나올지 아니면 이 저점이 또 깨질지 깨지는 거에 따라서 이 수렴하는 과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이 수렴 안에 있다. 여기서 수렴하고 또 수렴하고 또 수렴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확률이. 그런데 여전히 좀 모호한 게 요 수렴의 과정에서 음의시가 저항받고서 한 번은 통당했다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방향은 위로 가려고 하는 우위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흔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음의식과 저항 속에서 아랫파동으로 좀 더 누르려고 하는 단기 아랫파동의 삼각 수렴 과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거죠. 요 수렴 안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수렴 안에서는 공격적으로 눌린 매수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오늘 하루 지나서 보니까 역시나 좀 더 눌리고 눌리는 과정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 전망 S&P 500의 기술적인 흐름에 우리나라의 눌림이 더 있으냐 없느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은 현재 시점에서 상승 마디가 나왔죠. 요 상승 마디에서는 눌릴 때 하프 눌림이 주어졌고 하프 눌림에서 반등 나왔고 요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눌림이 38.2 자리가 4,030포인트 정도. 조금 하프 눌림 보이면 3,98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더더더더더더더 이럴 거냐 이거거든요. 조금 더 약세적인 눌림 구간이 S&P 500이 남아 있다. 여기서 터닝이냐, 여기서 터닝이냐를 염두에 두시면서 국내 증시 밸런스 맞춰서 같은 시점 터닝 포인트 나오는 것을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최수상 투자성지 유튜브입니다. 최수상 투자성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 소주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 진행이 됩니다. 돌아온 진짜 시작 월급 오전에 시작합니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주야에 있어서 메디톡스 관련돼서 보톡스 관련된 이슈를 좀 해석해 드렸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오지게 물렸다. 뭐 슈젤에 대해서 물린 적 없고요. 그러니까 좀 팩트가 아닌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논란이 될 만한 이슈들,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이슈들, 또는 이러저러한 논쟁이 붙는 이슈들을 다뤄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의견, 식견이라면 식견이고, 제 관점에서의 해석, 음,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 제목대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폭넓은 관점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
끌고 가는 일임 운영을 하는 매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검찰 소식 때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고 오스템프란트도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 우려가 있다고 얘기할 때 저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다라고 또 해드렸습니다. 근데 둘 다 결론적으로 제 예상에 이후에 맞았습니다. 그 해석들을 이슈 해석을 이번에도 제가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의 생각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삼아줘서 좋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알고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좀 신랄하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댓글이 여기저기 달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댓글을 바랍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예측해보는 장기 전망인데요. 현 정부 20대 행정부 임기 내에 449.04 돌파할 가능성 있을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1년간의 현 정부의 행정부 정책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449.04 신고가 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상단은 410포인트 정도가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상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기 내에 가장 주가 상승률을 못 보여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요 저점에서 올라간 폭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31에서 100, 이때 상단 160, 110, 17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행정 보시면은 당시 134, 31에서 134대까지 올라왔었고 134, 31 저점대에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65, 65에서 이 자리가 이제 263 퍼센트는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몇 퍼센트나 올라가는 기본 100%는 다 올라왔겠죠. 이명박 대통령 때가 117, 상단이 295, 박근혜 대통령 때가 최저 2013년, 15년도, 2015년도. 이게 참 문제가 보통 대부분 다 1, 2년 차 때 저점이 나왔거든요. 1, 2년 차 때.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도. 근데 이때 1년 차 때 저점이 나왔지만은 그 저점을 다시 깬 게 1년, 2년, 3년 차 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217. 2013년도 1년 차 때 저점 잡은 게 230. 230에서 2015년도 고점 올라간 게 275. 그리고 217에서 여기 탄핵 받고 나서 새 행정부가 들어올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여기 올라간 건요. 5월 달에 선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임기이긴 한데 탄핵 때문에 정지가 됐으니까 요 상승폭은 박근혜 정부 상승폭으로 보면 안 됩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탄핵 때문에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 공백기라고 보시면 되죠. 공석, 사장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요 5월 달부터 바로 인수 없이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1년 차, 2년 차, 여기도 3년 차, 2년 차 때 저점이 나왔어요. 3년 차 때 다시 최저점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최저점이 196. 그리고 상단은 449였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경제정책 아젠다 없다라고. 1년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니까. 그러면 경제 성적표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때 화장품, 화장품하고 바이오가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있었습니다. 네,
현 행정부의 이 작년 여기 서서 5월 달부터 쭉 빠졌잖아요. 올해 이제 1년 차 됐고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2년 차 때 다시 이 저점을 또 깰 거냐? 깼다가 올라올 거냐? 아니면 안 깨고 여기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갈 거냐고요. 저는 깼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정말 상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고 주황색식으로 올라간다면 제가 보는 최대 상단은 410입니다. 410. 그리고 요 파란색 라인 이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추세선 그리면 이 장기 우상향 추세선이 나옵니다. 요 사선을 그대로 추세선을 여기에다가 첫 시작점에다 갖다 놓으면 요 흐름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 채널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수 상승을 보여줬고 이 채널 하단을 내려오면 어떤 일이 있냐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 제가 지금 표시한 이 화살표들은 매수 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PBR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바로 다 이 하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매수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낙폭과대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시점 2011년도도 13년도도 15년도 16년도도 18년도 19년도도 저점 매수가 되는 거고 이때 느닷없이 코로나 때문에 빠졌습니다만 이 시점도 PBR은 1.0 이하로 하회해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0.8 PBR이 들어오면 따봉입니다. 이번에 이 시점도 우리나라 0.8 PBR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빠져서 PBR이 0.6이나 4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0.8을 찍고서 이런 식으로 0.8 때 찍고 이런 식으로 바닥 잡고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 잡고 올라가느냐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죠. 올라가는 건 갑니다. 그런데 현 정부 임기 내에 이 정고점은 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제가 비판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뀔 것 같지 않다. 왜? 박근혜 대통령 때 1년을 보고 나서 제가 판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2018년도 1년 보고 나서 여기서 이 정고점은 넘기 어렵겠다. 역시나 임기 내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방송 활동할 때 2010년 1년차 지나고 2년차 지났을 때 이 정고점 넘어섭니다. 넘어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2011년도 폭락장에 대한 예고 시그널을 해드리면서 그 폭락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었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 당시 이제 제가 풋옵션도 함께 공략했었던 시기였죠. 지금은 이제 제가 파생에 대한 전략을 아예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리듬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 정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논란의 댓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짤막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에 아젠다가 없다고 했는데요. 첫째로 우리나라 현재 정부에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 어떤 정부도요. 서로 늘 화합이 된 적은 없습니다. 늘 서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다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결리독인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외교입니다. 외교가 지금 우리 증시의 우리 경제 산업의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반미 쪽에 대한 우려가 심했습니다만 오히려 파병까지 보내면서 친미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하고의 관계는 확실하게 매듭을 졌습니다. 어떻게? 당신들과 사이좋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진 않소. 당신들의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시오.
그래서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했을 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껄끄럽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혀 큰 문제가 없이 외교적으로 잘 끌고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국하고 오히려 잘 지냈습니다. 미국하고는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하고 뭐저 적대시하고 한 건 아니지만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아주 접대를 대접을 잘 받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근데 현 정부는 미국에서는 팽당하고 있고요. 무시당하고 있고. 왜 미국 우리 친미야. 친미인데 미국에서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거뜩하면 자국보호주의, 자국주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면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수입 니는 못해. 판매 못해. 대표적으로 IRA법 있죠. 태양광 기후 대응법 있죠. 요즘 이제 이차 생산의 바이오까지 그다음에 건설 기계 장비까지 뭐 2차 전지까지 다 있어요. 반도체마저.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정확히 적시했습니다. 일본하고는 관계 좋게 지낼 거야. 하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관계를 좋게 지낸다는 표현을 안 해도 문제인데 지금은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서 한국이 우리나라에게 되게 우호적이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외교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과 중국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중국의 수출 무역 경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요. 팽당해요. 미국에서도 팽당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에서 언제 수출로 무역 수지 긍정적으로 매번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 정부 외교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면 좋죠. 하지만 경제 정책 아젠다에 있어서 크나큰 1년간의 실기를 한 게 아니라고 좀 보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민간 기업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는 449.04포인트 돌파 상승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허나 쉽지 않을 거고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닥 국면에서는 2015년, 16년도, 2018년도, 19년도처럼 바닥을 여러 번 다중 바닥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미중무역 분쟁이 2015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하나 본격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잖아요.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무역 분쟁 외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직접적인 지정학적 전쟁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민간 기업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증시 투자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직시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KDI KDI 경제정보센터 들어가시면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안에서 발췌해 놓은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을 보셔도.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부터 15위인데 1위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증감률 소폭 1%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11월과 12월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차 전지 보면요. 2차 전지는 21년도 대비해서
867억, 999억.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100만 달러니까요. 2차 전지가 이제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6억, 86억, 99억. 반도체는요? 1000억, 1200억이죠. 1290억. 2차 전지의 성장률이 상당히 빠른 거죠. 성장률이 주목되는 거고 절대적인 금액 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있어서 반도체가 2차 전지 제가 왜 표시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외교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죠. 석유화학하고 석유 제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석유화학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이 석유 제품은 원유 정제하는 정제업체는 SK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품목은 신흥국들, 예전에 중국이라든가 신흥국들에게 우리가 많이 판매됐던 건데, 중국의 불기상학 때 엄청나게 성장한 게 석유화학이었고, 이제는 이게 좀 아세안 지역 쪽으로 동남아나 이쪽으로 가고요. 중국은 나름대로 자립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자동차도 일단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보다 22년. 자동차는 뭐가 문제냐? 중국의 공장이 적자입니다. 최강 제품은 중국의 영향력이 조강 생산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도 중국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격받고 있죠. OLED 빼면 사실상 LCD나 디스플레이는 다 넘어간 거죠. 근데 OLED 성장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선박은 이렇게 화살표된 게 증가가 된 게 아니라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선통신기기 감소했습니다. 컴퓨터, 섬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게 지금 밉보이는 외교, 밉보인다는 편보다도 껄끄러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국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없습니다. 미국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우리 자국 생산의 이리화법 IRA를 통해서 계속 동맹을 불러들이고 자국 본토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본다면 현 정부에서 핵심 투자 전략상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미국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무시하거나 쉽게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반도체 전 세계 메모리 생산 국내가 70% 생산 차지하니까 어떻게든 안고 갈 거고, 2차 전지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산업의 성장과 투자를 먼저 선점해 놨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 놈들 거는, 죄송합니다, 중국 애들 거는 안 쓸 거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탄소 중립 시대 2050년을 앞두고 미국은 누구와 손잡겠습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불러들일 겁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계속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배터리들은 당연히 공급이 확대될 거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전기차 필요 없겠죠. 2차 전지 쪽에 자국 산업은 워낙 키워놨으니까. 하지만 반도체만큼은 필요합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어쨌든 반도체도 지금 자립을 하려고 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자립도를 올려서 기술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당연히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큰 도움이 없어도 결국 미국과 중국에 해바라기 할 수 있는 산업, 독보적인 산업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자료 더 보도록 하죠. 무역수지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20대 행정부가 임기 시작했던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팩트인 거죠. 임기 이내에 어쨌든 적자였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 성적표는 전임 정부의 탓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 임기 내에 나온 성적표니까 이것을 빠르게 반전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성과가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주요 시장을 보면요. 중국이 역시나 2022년도에 주요 시장의 수출액에서 가장 높습니다만 또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아세안 시장은 좀 좋아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좀 증가했습니다. 유럽도 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절대 규모에서 큰 중국이 2020년도에는 강해졌습니다. 수출 반도체. 아세안에서 보면요. 반도체, 석유 제품. 중국에서 이제 막 불기상하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이 뜨는데 이때 감소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무선통신까지 같이 감소한 거죠. 미국에서는 2차 전지가 상당히 돋보이는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수출 반도체가 기억하십시오. 1290억.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1290억 그러니까 1300억 달러를 염두에 두십시오. 13이라는 숫자. 13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냐? 전 넘어간다고 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자동차 많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만 과거 이거 2020년도 코로나니까 이걸 빼버리면 사실상 400 중반대에서 400억 달러, 4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파운드리 있죠. 전기차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OLED 디스플레이는 큰 폭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이면 석유화학이 좀 어느 정도 이 얘기는 결국 중국에서 얼만큼 성장을 하냐 경제 성장이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그럼 여러분 중국의 영향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향을 벗어나고도 우리가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찾겠습니까? 화장품 중국 영향력 못 미쳐요. 안 될 거예요. 과거처럼. 접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미국이 계속 반도체 동맹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중국에서 생산 기지가 이렇게 있는데 시장 공장부터 유예를 주든 뭔가 줘야 된다. 안, 미국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산업,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산업은 품목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부에서 무역수지 적자는 임기 이내에 계속 하락했는데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터닝포인트 보여줄 겁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상승 터닝포인트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키는 공교롭게도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올 3월달, 5월달 어떤 변화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자국보호주의 법안들이 나오니까 이것에 따른 긍정적인 수혜주와 부정적인 피해주를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맞죠? 반도체 기업이죠. 국내 수출 품목 1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제끼고 성장했던 90년대부터 보시면 각 대통령 임기 14대 대통령 때 삼성전자 3년간 상승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98년도부터 99년, 2000년도 2.6년 상승했습니다. 6개월, 그죠? 반년, 2.5년, 2.5년이라 할까요? 그리고 끝까지도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때까지 상승했습니다. 4년차 바로 초반. 여러분, 이겁니다. 해답은 대통령 선거일, 탄핵 전에는 매년 12월이었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12월에 선거했죠. 인수위원회가 1, 2월 때 있고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이후 2월, 1월부터 대통령 선거일 기준 12월까지 반도체 상승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1월 달부터 임기 들어와서 5년간 상승. 박근혜 대통령 때 1년, 2년, 3년, 4년. 그래 쳐줍시다. 공백기 5월. 어쨌든 탄핵을 당했어도 이때까지. 유난히 못 간 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사달라고 이재용이 불러놨으니 잘 돌아왔겠습니까? 집안 꼴이 우리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5월 달에 임기하고서 올랐습니다. 집권 4년 차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줄 때입니다. 7만 원이 5월 달이거든요. 이 시점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만 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7만 원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 용기 내서 더 잡으시거나 잘 끌고 가셔야죠. 삼성전자로 손해봤다, 손절쳤다, 바보 같은 또는 멍텅구리, 더 심한 말로 하면 멍청이 짓 하는 거예요. 남은 건 뭐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 시절처럼 난리 칠지 아니면 그런 난리는 안 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경제정책의 가이드를 잘 끌어올지 이것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상승 안 한 적은 없다. 얼마나 올라갔지 여부는 단 한 번 본인이 임기 시작했던 시작일은 전부 다 올라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다 올라와. 이제 5월 달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시작한 거니까 5월 달 기준의 시가 자리는 한 번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정부 20대 행정부 1년을 되돌아보고 제가 예상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얘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을 해봤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논쟁은 펼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 소주야 방송 진행하는 최수창은 2020년도 한국중계TV 와운의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베스트 파트너 만족도 상위 전문가입니다. 알고의 집대성 특강은 주식의 훈민정음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입니다. 주식을 배워서 또는 주식을 정확히 좀 알고서 뭔가 해보고 싶다면 주식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무언가 주는 지침서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훈민정음의 이 지침서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소장해 보십시오. 투자에 눈이 달라지고 차트 분석의 원리를 통해서 명확한 대응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커리큘럼은 BTS입니다. 베이직 트렌드 스피어. 이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께 USB에 담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우넷에 들어오셔서 최창 파트너 홈에 오셔서 알고 보면 직재성 특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 터성지 소설 같은 주식 이야기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